자,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해서 예전 과거 데이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전체 전략은 마감 이후에 설정을 해드릴게요. 뭐 변동성이 좀 있는 쪽 종목군들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초순경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 불거지면서의 기준인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란이 개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외교 정책 부분하고 이제 중동 정책 부분이 공화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어찌됐든 민주당 정권인 거고 공화당 정부에서 이제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뭐죠 어떤 거죠 그 북풍이라고 그러나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선거에서 유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북풍? 하여간에 뭐 그런 행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미국이 진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음모론은 일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란을 개입시켜서 그 부분에 이제 공화당 쪽의 표를 얻기 위한 또 오히려 또 민주당 쪽의 표를 얻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해석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이제 민주당 쪽의 기준은 이스라엘 설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전면전으로 뭐 확장시킬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때 2015년도에 역사적인 이란과의 핵 타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란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7국가가 핵 타결을 했는데 바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들어오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했죠. 근데 사실상 핵 협상을 파기했다고 해서 글로벌 전체적인 뭐 경기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놓고 볼 때는 지난해 이제 10월 하고의 또 흐름 차이는 있지만 그 흐름은 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긴 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긴 한데 뭐 이란 쪽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유가 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긴축 완화 정책의 지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좀 위축된 경기를 뭐 다시 살려놓는다. 긍정적으로 이제 뭐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더뎌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 그다음에 대내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돌 수 있다라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극으로 닫았을 때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면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인데 이제 하마스전 때의 기준이었어요. 하마스전 때 이제 단기전 기준에 그냥 이대로 끝나면 그리고 이제 장기전이라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시장에서 영향이 없어졌었죠. 작년 1년 이전하고 지금하고 뭐 헤즈볼라 공격을 이스라엘이 먼저 단행을 한 거고 이번에도 또 장기전에 이제 이란 개입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란 개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호르무즈 봉쇄 시의 유가의 강세 이걸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영향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뭐 맨 밑에서 설명을 사실상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 이스라엘조차도 영향을 안 받는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뭐 사실. 이스라엘 개장초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이제 TA-35 이스라엘 증시 기준이 1.42% 밀렸어요. 이번에 이제 이란전까지 확장된 그 흐름 속에서 미사일을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180개의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는데 월봉입니다. 위에 있는 수치는 전일 새벽에 이란 쪽, 이스라엘 쪽의 흐름인 거고요. 결론은 21년도에 이제 그 형성해 놓은 고점, 그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 부분이 지금 형성이 됐었는데 다시 이란 때문에 눌려져 버린 거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뭐 마감 이후에 이제 이것도 또 자를 텐데 다 과거 데이터예요. 오래된 거는 2008년도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 굉장히 오래된 자료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기준 설정을 해드릴 건데 일단 어찌됐든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4년이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가 1번이 2004년입니다. 저 나중에 수치를 좀 넣어드릴까요? 안 보이니까 월봉으로 2004년 기준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금리를 17번 올렸어요. 17번 올리면서 들어 올릴 정도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지표가 좋았다. 그 지표가 좋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유가 강세를 띠더라도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당연한 기준,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의 기준.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은 약달러 기조 속에서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뭐 경기가 둔화되니까 당연히. 근데 여기 이제 오버슈팅 나온 거는 여기도 상품 시장이잖아요. 그 상품 시장이니까 한 단계 오버슈팅을 주면서 슈팅을 준 거고 똑같이 이제 요 자락에서는 이제 리먼까지 겹쳐지면서 시스템적으로 무너져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없어서 같이 내려온 그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유동성 랠리였죠. 근데 돈을 풀어서 증시는 반등을 줬는데 얘네들은 일단은 이렇게 움직인 폭의 기준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 때문이다. 그죠? 달러 인덱스의 약세. 달러 인덱스의 약세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밑에서 못 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불이 넘겨진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빵 하나에 1달러 주고 빵 하나 사 먹었는데, 예? 근데 원유 1리터 팔아서 1달러를 받아서 빵 하나를 사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저 기준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엔화 대비해서 1달러에 140엔을 살 수 있었는데 1달러에 70엔을 사는 굉장히 엄청난 약달러의 기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달러에 1리터를 팔았다. 1리터를 1달러에 팔았다. 근데 빵 하나 100원인데 그걸 못 사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는 그 이상의 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유동성이 풀렸다고 해서 뭐 그 유동성의 투기 매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은 실질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약달러 때문에 요 고공행진의 위치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버넌키 전 의장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합 단어를 만든 거죠. 처음 만든 단어가 돼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긴축을 먼저 단행한다니까 유동성 공급을 줄이겠다. 매달 3천억 달러인가요?
그런 기준의 자금을 시장에 풀어줬었는데 그 자금을 축소를 시키겠다. 단계별로 축소시키고 2014년 혹은 늦어도 2015년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그렇게 되면서 2014년에 달러의 강세가 형성이 되겠죠. 유동성을 줄이고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지금은 이제 엔화가 강세를 띠고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되는 그 정책적인 기준에서처럼 이때는 반대 기준에서 설정이 돼 있던 거예요. 결론은 달러 강세를 띠게 되면서 유가가 자연스럽게 내려온 겁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가 좋아져서의 랠리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2018년 12월까지 올렸다 했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그락을 썼죠. 버냉키 내가 파월 내가 뽑아놨는데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금리 내리라고. 왜? 선거 치러야 되니까. 중간 선거부터 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금리를 다시 낮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기가 코로나19 때 급격히 둔화되면서 이렇게 결론은 이제 요 흐름의 실질적인 수요의 랠리, 금리를 올릴 만큼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만큼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유동성 랠리의 기준에 이때는 이때 유동성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돈을 뿌려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어요. 몇 년 걸리고 나서의 흐름이고 이때는 이제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뭐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는 몰랐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 정도일 거다. 근데 이제 더 오래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더 쏟아 부은 거죠. 근데 이 지표가 금리를 올릴 정도로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둔화됐더라도 유동성의 힘으로 그 지표는 다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굉장히 강하게 연출을 한 겁니다. 그 수요 부분, 뭐 체감 온도가 좋든 안 좋든 실질적인 수요 부분에 이렇게 결론은 요 이제 유가 부분이 두바이유로 이제 잘라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봅니다. 그런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NH투자증권 쪽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 예전 과거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결론은 경기가 좋은데 왜 고점 찍고 22년도 고점 찍고 경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느냐. 저 부분은 강달러 기조 속에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과거 데이터의 기준에 이 위치에서 맴돌았던 흐름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기준은 리먼 터지고 나서 이제 돌려놓은 흐름에 약달러의 기준 설정 범위에 유가를 경기가 좋든 말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 위에서만 우리는 팔아야겠다.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게 일정 범위의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일정 범위의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고 리먼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요 자락에서 이제 여기까지 110불까지 이제 또 넘겼던 흐름 22년 초반입니다. 그때가 뭐였어요? 미국에서도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질 때잖아요. 선거 끝나고 2조 달러.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점 찍을 때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뭐 수요도 증가하는데 에너지 집약도 부분에 있어서 원유가 차지하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중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잠시만요.
요 물가 상승률과 유가 충격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의 기준에 요 빨간 색깔, 분홍 색깔 이 기준이 이게 이제 1차 오일 쇼크일 때예요. 이게 2차 오일 쇼크일 때고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도 범위의 흐름인데 검은 색깔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유가 급등을 하면서 오일 쇼크 당시 그렇게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때는 이제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때의 기준이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2005년, 뭐 2006년, 2007년 넘어갈 때 원유 가격 자체가 강세를 띄었잖아요. 100불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의 유가의 급등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CPI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근원 CPI 또 근원 PPI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를 빼고 난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을 놓고 본단 말이죠. 결론은 어쨌든 그 CPI나 PPI에 미치는 영향력도 예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당시 100불에 대해서 뭐 유가가 난리 났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CPI라든가 PPI라든가 또 경제 성장률 기준, 그 기준에서도 유가가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사실상 좀 제한적인 부분이 더 크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이 2000년도 그 기준에서 중국이 이제 90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성장률이 뛰어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 이 당시 기준에 그래서 이제 뭐 유가 부분 뭐 75달러, 80달러, 결국 이제 100달러 넘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건 빼버려도 되겠다. 그래서 유가가 뭐 10% 상승할 때는 GDP라든가 경상수지가 뭐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뭐 보고서도 있었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가정 하에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1차 에너지 중에서 이제 석유의 이제 비중 부분인데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존도, 비중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까지 단가는 비싸지만 계속해서 단가 다운되고 있고 또 보조금 정책을 민주당에서는 꾸준하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놓고 보셔야 돼요.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거죠.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이제 뭐 땅 파서 그냥 봉이 김선달처럼 우리나라 물 파는 것처럼 그냥 땅 파서 그냥 뭐 원유를 판다라고 할지라도 고려하연 기본 PPT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원고 그리고 원고 그 잘라놓은 부분들 한쪽으로 다 모아 놓으시고 캡처한 거. 결론적으로 이제 유가가 100불 넘긴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건비, 인플레이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석유의 원유의 이제 수요 증가 부분들이 경기가 좋을 때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죠. 요즘에 이제 그조차도 이제 조금 뭐 또 원자력을 쓰는 곳도 있고 뭐 전기를 생산할 때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의존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었던 영향력과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남미 쪽에서도 이제 원유 생산이라든가 또 천연가스 부분들의 생산 공급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중동 쪽의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충격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도 영향을 안 받는 내용을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짜 충격을 계속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줘요? 프리미엄이 높은 쪽이 무너지죠. 프리미엄이 높은 쪽. 어우, 실리콘투하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유한양행 HLB를 압축하는 과정 속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낙폭이 좀 과하다고 해석을 했고 실리콘투는 오히려 이제 가격 반발력 나올 때 매수의 신호까지 잡아드렸는데 어휴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방금 이제 보여드린 내용처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찌됐든 우려할 수준까지의 흐름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오히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가 오히려 뭐 엄청난 슈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다시금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이게 중동발 리스크 부각 때문에 세계 경기가 둔화돼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경기 둔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유가의 급등이잖아요. 이란 때문에 유가의 급등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걸 떠나서 경기는 안 좋은데 유가만 비싸고 원유만 비싸고 이렇게 해서 스태플레이션이 나오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다.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뭐 속된 편으로 뭔 헛소리들이야. 그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나고 유가가 왜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유가가 하락이니까 거기다 대고 아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아휴 그냥 막 그냥 결론은 어쨌든 간에 지금의 기준은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잖아요. 그 이제 확인해 보니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유가가 폭등이 나와서 야, 난리 났다. 경기도 안 좋은데 유가까지 올라서 스태플레이션의 우려감이 확장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거기에 뭐 무슨 이스라엘의 흐름까지도 저렇게. 그래서 일단 뭐 문제가 될 만큼의 위치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유가 부분이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미국장의 선물 동향도 뭐 그렇게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게 이제 2008년도자료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프루덴셜 강연의 부분 그 자료를 다시 끄집어 내와서 설정을 해드린 건데 일단 어찌됐든 좀 많이 버거운 상태가 되신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좀 놓고 보면서 대처하시는 쪽에 전략 범위를 설정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집약도 부분도 마저 좀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강연의 자료, 프루덴셜 쪽의 자료, 이 자료에서 이제 가져다 쓴 거니까 이 자료에서 빼다가 드릴게요. 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
다 과거 데이터에 그 당시에 이제 100불을 넘기냐, 100불 넘기는데도 시장이 갈 수 있느냐, 2007년도 뭐 이때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그 논리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을 좀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얘도 요 위로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순서는 나중에 제가 설정해 드리는 걸로 하고, 고려아연도 이제 변동이 좀 나와줘서 슈팅이 좀 나오려나 했는데 이제 뭐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뭐 공시도 보고 또 보도 자료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뭐 지금 확정돼서 나온 게 없어요.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규모, 금액 규모하고 매수 가격이 어디냐, 그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규모, 가격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이제 놓고 볼 거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현대 로템이나 또 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뭐 하나 인더스트리도 뭐 어마어마한 변동이에요. 그런데 29,000원이 공모 가격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정도 수준에서 돌리면 뭐 들여다볼 수 있는 흐름으로. 근데 3650원까지 8%까지 밀렸다 돌려놨는데 프로그램이 상상을 초월하게 매도를 한 거죠. 이걸 뭐 어떻게 받아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좀 우리 종목군들이 안정화되면 이제 그때 보는 수준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고려아연의 변동성 기준에서의 자사주 매입이나 또 MBK 쪽에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공개 매수 단가를 또 올릴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방정성은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지금 75만 원에 자사주 매입은 최소 이제 80만 원 위쪽으로 해야 공개 매수 부분을 못하게끔 방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MBK가 물러설 거냐, 이제 매수를 단가를 올릴 거냐의 기준이 되는데, 물러선다 할지라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있으니까 일정 범위는 이제 물량 정리가 되고, 최악의 경우가 이제 뭐 손절 범위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뭐 5% 범위라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충분히 마지막에 이제 73만 5천 원까지 따라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이지 않다. 어차피 그 정도 변동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4% 밀려있는데 고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 재편이 뭐 그랬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질 그 75만 원 위쪽에서 한번 1차적으로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그 주력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너무 좀 휘둘려서 좀 버겁고, LG이노텍도 너무 밀려 있죠. 지금 BH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재상장된 이후에 31만 원 수준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편입을 30만 원 이하에 사자라고 이제 갈등을 했는데, 원체 옆에 종목군들이 많이 맞은 상태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중동방 리스크에 대한 이러한 흐름이 아니고, 거래도 없잖아요 오늘 사실상. 실제 이제 수급 논리나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줘야 좀 가볍게 들어갈 텐데, 현재로서는 뭐 가격적으로 좀 들어가기가 얘나 HD 현대일렉이나 현대 로템이나 있는 물량을 유지하면서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그렇게 대처하는 걸로. HD 현대일렉도 재편입 기준은 조금 더 늘려주면 들여다보는 걸로.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벅차지만 유지하면서 대처하겠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 들어왔던 종목은 압축도 해보겠다. 유한양행 안타깝지만 손절했고, HLB도 안타깝지만 손절을 했고, 늦었다 할지라도 손절을 하고, 변동성 종목 기준 또 주력주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설정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 텐데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좀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경우 이렇게 기준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또 혹은 유튜브에서 인정도 찾아서 오셔서 들여다 보시면 뭐 이런 기준으로 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들 보시고 종목군들 영상도 보시고 그다음에 KBS 머니올라 기준에서 중동발 리스크 지난해 이맘때쯤 10월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차 전지는 저 당시에 또 IT는 저 당시에 어떻게 해석해 드렸는지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 상태에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왼쪽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화번호 놓고 보시면서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이번 달 그 15일부터 있는데 15일 셋째 주부터 있는데 그 안내가 뭐 아직까지도 사실상 좀 제한적으로 저는 오히려 무료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내 고지가 뭐 이 디자인도 예전에 쓰던 거 그냥 하면 될 건데 일단 그렇게 그래서 함께 하셔서 좀 어려운 시장 좀 이겨내시고 제목은 조금 과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제한적이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아시겠죠?